중국과 싸워 이겨서 처음으로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이 2명의 여성분들이에요. 디렉터, 매니저급들의 70%가 여성이에요. 베트남의 70년대생들과 80년대 초반생들은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 세대들, 6.25 직후에 태어나신 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부동산의 핵심, 상권이라든지 아파트든지의 기준은 역세권이잖아요. 근데 베트남에 역세권이 없어요. 왜?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는 그 시기가 되면 이제는 소비 시장이 폭발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인 거예요. 과거처럼 베트남이 그냥 저임금 노동력으로 뭐 신발이라든지 옷 같은 거 만들어서는 절대 그 목표 달성 못해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은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집중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IT 개발이거든요.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IT 아웃소싱 국가예요. 보통 IT 아웃소싱이라고 하면 인도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IT 개발자 부족하다 보니까 2번째 나라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베트남이 이 동남아와 호주, 뉴질랜드, 이 아세안 태평양 지대에서 게임 개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제일 인기 있는 게임 탑 10 중에 5개가 베트남 게임 회사예요. 그러니까 게임 관련된 거, IT 관련된 거, 통신 관련된 거 베트남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앞으로의 10년은 과거 10년의 발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지만 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베트남이 인구도 젊고 인구도 이제 1억이 되고 발전한 건 알겠는데 공산주의 국가잖아. 중국에서 지금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베트남도 곧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중국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상당히 공산 정부가 폐쇄적이에요. 근데 베트남은 되게 유연해요. 중국은 지금도 통신시설 엄청나게 감청하고 틱톡이라든지 SNS 같은 거 엄청나게 지금 규제하고 중국 어디를 가나 CCTV에 의해서 사람들 안면인식을 통해가지고 사람들 다 파악을 해버리잖아요. 베트남은 그 정도의 기술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베트남은 그 정도는 하지 않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는 인도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인도로도 많이 이제 기업들이 가려고 하니까 인도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사업을 가장 하기 힘든 데가 인도예요. 외국인이 사업하기 제일 힘든 나라가. 그리고 거기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뭐 정부가 안 해주는 것도 많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제재도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럼 그게 민주주의 국가냐 공산주의 국가냐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그 법안 이야기 하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가 할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체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베트남이 중국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아니고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패권국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를 억압을 하려들고 자기 위주로 뭘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지 중국 공산당과 베트남 공산당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면 정말 오판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베트남도 언젠가 그런 리스크가 터질 테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베트남에 대해서 모르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20년 동안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외국 자본들, 외국 기술에 의해서 자기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여성 영웅이 많은 나라예요. 베트남이 역사적으로 처음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최초의 나라를 건국할 때 우리로 따지면 단군 왕군 같은 중국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복속에 당했다가 중국과 싸워 이겨서 처음으로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이 2명의 여성분들이에요. 그 여성분들하고 같이 싸웠던 장군들도 다 여성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스나이퍼죠. 백발백중의 궁사수들도 다 여성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뭐 3년 만에 다시 이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하이바증이라고 하이는 베트남 말로 이란 뜻이고요. 바는 여사님이란 뜻이에요. 증은 그 사람들의 성인데 증 여사님들. 그래서 이제 보통 증자매라고 하는데 하이바증이라고 하는 그분들을 표현하는 그 이름이 베트남 전국의 가장 번화한 도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여성 영웅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많아요. 중국과 싸웠던 분들. 그리고 프랑스의 전쟁 때 몸을 바친 사람. 유관순 여사하고 너무나 똑같은 일대기를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녀 영웅도 있고 그리고 보통 전쟁하면 항상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피해자잖아요. 또 여성들도 전쟁에 같이 전투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후방부대라든지 간호나 이런 뭐 음식 지원 같은 지원 쪽이지만 베트남의 전쟁박물관의 그림들을 보면 항상 여성 전사들이 남자 군인들하고 동등하게 싸우고 있는 사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베트남 전형적인 이 모계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베트남 여성들이 되게 강인해요. 우리나라 여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인하다고 많이 하는데 저 보면서 베트남 여성이
한국 여성보다 더 셀 수도 있겠는데? 하는데 이제 우리 강한 우리 또 한국 여성들 보면은 베트남 언니들도 이렇게 휘어잡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오히려 공산국가들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죠. 왜냐하면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포함해서 중견기업들, 대기업들의 인사, 재무, 회계 이런 지원부서의 디렉터, 매니저급들의 70%가 여성이에요. 물론 베트남에서도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라든지 시골 같은 데서는 아들은 대학 보내고 안 보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베트남 여성들은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 남자 형제만 학교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화도 나지만 그러면 내가 돈 벌어서 내 삶은 내가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아, 베트남은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성의 파워는 더 세지겠구나. 그러니까 파워라고 하는 게 소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제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거든요. 저도 베트남 가기 전에 사실 여성의 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여성의 날이 정말 국가 전체적으로 되게 큰 행사예요. 이때는 유통업계가 막 정말 출렁출렁할 정도로 제일 큰 대목이에요. 패션, 화장품, 일반 소비재, F&B 여성들의 물건을 선물하기 위해서 장사가 엄청 잘 되고요. 저는 실제로 본 게 유치원에서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남자 어린아이들이 무대에서 춤추고 여성의 날 축하한다고 하고 있고요. 일반 회사들도 우리가 뭐 발렌타인데이나 이럴 때 막 케이크 사려고 줄 서고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사려고 하는 남자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꽃을 이제 선물하는데 길거리에 꽃 파는 사람들이 쫙 깔려있어요. 전날 미리 샀어야 되는데 못 사는 사람은 아침에라도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인과 어머니 이런 여자 가족들에게 꽃을 선물하고 회사나 학교에서도 여성 동료들이라든지 꽃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할리우드 영화, 특히 히어로물 영화들 많이들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벤져스의 엔드게임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주변 분들에게 여성 중심적인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 중에 하나가 영화 후반부에 이제 대대적인 그 전투 장면에서 스파이더맨이 이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여자 영웅들이에요. 누나들이 해결해줄게 하면서 그 누나들이 다 해결해주잖아요. 딱 그거 보면서 야, 왜냐면 헐리우드라고 하는 건 돈 냄새 제일 잘 맞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트렌드 제일 먼저 만들어내고 아, 그걸 보면서 우리는 여자 주인공인 여성 히어로물들이 이제 다 나올 거야. 왜냐면 영화라고 하는 거는 히어로물은 남자분들이 좋아하지만 영화를 볼 때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영화 선택권은 사실 여성들한테 있단 말이야. 나 저거 보고 싫어. 그러면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남자들이 좋아하는 히어로물을 보려고 하면은 여자들이 안 가면 영화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들 또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할리우드 산업계가 선택한 게 야, 그러면 여자 관객을 끌어오기 위해서 여자 영웅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영화에서의 여성 영웅이 아니라 실사판이 바로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든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하는 자영업자분들이든 베트남 여성들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여자들은 그냥 이쁜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여기는 여성 영웅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건가. 여성에 대한 자존감이라든지 이 본연의 아름다움을 좀 강조하실 필요가 있다. 저도 이제 베트남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베트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그러고 황금알을 낳는 시장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베트남 소비 시장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또 화장품업계에 일을 했잖아요. 그럼 소비재 중에서도 화장품은 사치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에는 먹는 거에 신경을 쓰다가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입는 거에 신경을 쓰고 타는 거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한참 잘 되는 게 화장품, 향수 같은 사치 시장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기준에서 이 소비재 시장을 봤더니 그냥 아무리 봐도 아직 화장품 시장은 택도 없는데?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까? 그리고 왜 안 되는 걸까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베트남 소비자들의 연령대 분석은 저만의 분석인데 서울대학교 교수님들하고도 지금 이야기해보고 아세안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다들 되게 괜찮은 분석이다라고 많이 동의를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베트남이 중국 다음 이렇게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 제품들이 그냥 뭐라도 다 갖다 놓으면 미친듯이 잘 팔릴 때가 지난 15년 동안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자꾸 베트남을 보니까 베트남 시장은 왜 이렇게 시장이 잘 안 되느냐. 근데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언론에 잘 나오지 않고 베트남 전쟁이 1975년에 끝났습니다. 미국과 전쟁이 1975년에 끝났고 그리고 1979년에 중국하고도 전쟁이 한 45일 정도 있었어요. 베트남이 지금은 세계 1, 2등을 다투는 쌀 수출 국가예요. 쌀이 막 3모작, 남쪽에서 4모작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처럼 막 김매기 하지도 않아요. 그냥 벽실을 뿌리면 지가 막 잘 자라요. 먹고 사는 게 되게 풍부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198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이 쌀이 부족해서 수입에 다 먹었어요.
공산당의 집단 경작 체제 때문에 제대로 수확이 안 되고 농민들이 내가 이걸 왜 줘야 되나 하고 몰래 숨겨놓기도 하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다 불질러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트남의 70년대생들과 80년대 초반생들은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막 끝났으니까 폐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1953년에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면서 남아있는 게 없고 모든 걸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생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 아버지 세대들 6.25 직후에 태어나신 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갭이 한 20년도 이상 정도 차이가 나죠. 20, 30년 정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친 듯이 한국 물건이 잘 팔린 그 시기에는 어린 시절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 한참 주요 소비층인 30대와 40대인 거예요. 어느 사회에서나 30, 40대가 돈을 제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가족을 위해서든 본인을 위해서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을 겪으셨던 그 세대분들은 서울에 집도 괜찮은 집 가지고 계시고 자산도 몇십억 있으셔도 야 전기 함부로 쓰지 마라. 야 이면지 써라. 야 음식 남기지 마라. 이러시잖아요. 그게 지금 당장 내가 소득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모든 가치관을 결정하는 어린 시절의 그 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베트남 70년대생, 80년대생들의 모습이에요. 한국에서 말하는 베트남 정말 잘 돼요, 잘 돼요 하는 거는 베트남에서 공장을 설립해서 수출하는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베트남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괴리감이 너무 크고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제 블로그에 썼던 글들이 모여서 왜 베트남 시장인가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된 거예요. 원래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제 나름의 하소연인 거죠. 아니 시장이 이게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부풀려서들 바라보느냐. 이런 시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분명히 잘 될 건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이 70, 80년대생들이 주요 소비층이 아닌 그 사람들의 자녀들인 90년대생들, 2000년대생들이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는 그 시기가 되면 이제는 소비 시장이 폭발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인 거예요. 정말 말도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6년까지는 쌀이 없어서 씹에 다 먹었다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걱정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75년 전쟁이 끝나고 76년생들, 70년대 후반생들, 80년대 초반생들은 형제가 8명에서 10명이에요. 보통 전쟁 직후에 이제 삶이 안정이 느껴지면서 이제 자식을 많이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58년 개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제들이 많으면 아껴 써야 되고. 옷 하나도 새 거 못 입고 형이 쓰던 거, 누나가 입던 거, 언니가 입던 거 나눠 쓰고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은 베트남이 WTO에 가입을 하고 2000년대 초반에 미국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그냥 모든 물자가 그냥 다 들어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걱정이 아니라 그냥 해외 모든 물자가 넘쳐나요. 불과 10년, 15년의 이 세대 차이가 절대적인 물질을 갖고 안 갖고의 차이가 한 30년 이상 이렇게 갭이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달라지죠.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개방이 되면서 한국 드라마는 그때 처음 보기 시작하거든요. 95년도, 96년도에. 우리나라의 뭐 사랑이 뭐길래가 초대박을 쳐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뭐 NRG 같은 데는 베트남에서 콘서트를 해요. 한류라고 하는 게 이제 막 생길 때. 그 90년대생들이나 뭐 89년, 뭐 90년대 초반생들은 어렸을 때 한국 드라마를 봤고 한국 가요를 듣던 사람들인 거고. 불과 15살, 20살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인 거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것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죠. 기타 감성 카페를 열어도 잘 될까요? 이 감성 카페가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애가 스타벅스예요. 커피 하면 스타벅스잖아요. 근데 베트남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게 커피가 잘 안 팔려요. 근데 커피는 안 팔리는데 다른 것도 잘 팔려요. 티 음료 같은 거, 그린티 라떼 같은 거. 그러니까 베트남이 세계 2위의 커피 수출 국가거든요. 100년이 넘는 자신들만의 커피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커피는 말 그대로 서구의 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커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에 필요해서도 마시겠지만 카페인이 필요해서 마시겠지만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 뭔가 이국적인 느낌도 나고 감성적인 느낌, 이제 문화적인 거 이제 느낌이 더 크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한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밥을 우리가 요즘 가격이 좀 올라가기는 했지만 김밥 한 줄에 2,000원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김밥 파라다이스 막 이래가지고 김밥 한 줄에 막 5,000원, 6,000원 그러면 비싸기도 하고 그걸 굳이 먹고 싶겠어요? 원래 우리 음식인데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비싸게 팔아먹어?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의 커피가 딱 그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못 살아서 야 글로벌 브랜드가 안 팔리는 거야.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베트남 로컬 카페 아메리카노 가격하고 스타벅스 가격하고 차이가 없거나 로컬 카페가 더 비싸요.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커피 스타일이 좀 다르기도 하고 베트남 사람들은 진한 커피에다가 연유를 넣어가지고 엄청 진하게 먹거든요. 근데 스타벅스는 그런 커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베트남의 스타일이 100년이 넘게 있었던 건데 이 스타일을 원치 않은 거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라는 이야기가 또 틀린 이유 중에 하나는 스타벅스에 가면 베트남 사람들 많아요. 근데 커피를 마시지 않고 그린티 라떼라든지 아니면 다른 알록달록한 티 음료들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스타벅스 가면 테이블에 사람들이 커피를 얼마나 먹나 이렇게 봐요. 주문하는 사람들 가져가는 게 커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항상 보거든요. 커피를 주문하는 비율이 한 30%, 커피가 아닌 게 한 70%예요. 한국에서 팔리던 거 갖다 팔면 되지 않겠어? 근데 실제로도 저한테 아니 뭐 홈쇼핑에서 팔다가 못 팔고 남은 재고가 많은데 이거 갖다가 좀 팔아줄 수 있어요? 우리 유통기한 한 8개월, 9개월 남은 거 있는데 이거 싸게 줄 테니까 팔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전제는 못 사는 나라니까 야 그리고 한국 거 좋아하니까 야 한국 제품 싸게 주면 팔 수 있지 않아? 근데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한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전화 와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어디든 또 남미 어디든 싸다고 팔리는 시장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소비재 쪽은 소득 수준에 비해서 눈높이가 높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동남아 지역이 다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상류 사회는 눈높이가 유럽에 맞춰져 있어요. 동남아 지역 사람들은 유학도 미국으로 잘 안 가고 영국이나 유럽을 많이 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미국으로 가기 시작하긴 하는데 그래서 유럽에서 유행하는 트렌드가 동남아에서 유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베트남에 채식하는 게 비건 푸드가 엄청 유행이거든요. 베트남의 불교도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음력 1일하고 15일, 그러니까 보름달이 떠오를 때는 애도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있는데 막상 소비자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채식하는 게 몸에 좋아서 최신 트렌드인 것 같아서 이 동물 복지에 좋아서 환경 보호에 좋아서 비건 푸드 트렌드 자체는 우리 머릿속에서는 유럽이나 북미에 잘 사는 사람들 돈을 더 내더라도 환경 오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먹을 거야 하는 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의 최고 배달앱 기준으로 호치민에만 채식 식당이 1200개가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못 사는 나라니까 아무거나 갖다 팔자? 야 한국에서 인기 있는 거 갖다 팔자? 그럼 100% 실패해요. 베트남에 이제 자영업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권을 봐야 돼요. 점포를 오픈하실 때 어느 지역에다 오픈해야 될까? 근데 한국에서 가장 상권 분석을 잘한다고 하는 업체에서도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 기준으로 자꾸 바라봐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상권 그러면 말 그대로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혹해가지고 이거 사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하고 그 매장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모든 부동산의 핵심 상권이라든지 아파트든지의 기준은 역세권이잖아요. 근데 베트남에 역세권이 없어요. 왜? 전철이 없거든요. 아직. 하노이에는 전철이 막 생겼지만 우리나라처럼 촘촘하게 곳곳에 전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오토바이를 다 타고 다니거든요. 지금 베트남 인구가 9,850만 명인데 등록된 오토바이만 4,500만 대.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5천만 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2명이 1명꼴로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든 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토바이가 가기 편하고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거기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사는 게 아니라면 그걸 꼭 감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점포를 얻으실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음력 보름일 때하고 비 오는 날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음력 보름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무슨 미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베트남은 지반이 좀 낮아가지고 음력 보름이 뜨면 조수간만차가 벌어지면서 하수구를 통해서 물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뭐 물이 막 어떤 지대는 뭐 이렇게 발목까지만 올라와요. 근데 그 상태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뭐 허리까지 물이 들어와요. 한 달에 몇 번씩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점포를 구했는데 너무 좋은 조건이었는데 비가 오는 날 점포 안에 물이 몽땅 들어와버리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점포를 구하신다고 그러면 꼭 음력 보름과 비 오는 날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근데 오토바이 많이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4차선인데 2차선하고 반대차선 2차선인데 이게 출근길인지 퇴근길인지가 또 중요해요. 출근길에는 아무리 거기 오토바이 많이 지나고 트래픽이 좋아도 물건 안 살 거 아니에요. 출근하기 바쁜데. 뭘 살려면 퇴근하는 길에 있는 점포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꼭 보셔야 되고. 그 아파트들의 건폐율을 보면 보통 17% 15%입니다. 땅을 여기 20평만 지어야 돼. 100평 되려면 10층이 돼야 200평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시스템 아시면 부동산에 제가 장담하건데 반은 이미 안 옵니다. 나머지는 디테일입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고 저 땅이 이쁘다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